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는 병원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위기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야간 진료를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응급실이 늘면서 환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오늘 이뤄집니다. 앞서 검찰은 유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한 민간 임대아파트에서 계약 기간을 마치고 이사하려던 주민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여 세대가 떠안은 피해 금액만 200억여 원에 달합니다.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음란물뿐만 아니라 아동 성착취물까지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가해자들을 속속 특정하는 가운데 텔레그램 법인에 대한 내사에도 착수했습니다. 추석 연휴가 2주도 남지 않았는데 채소 가격이 치솟는 등 물가가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당국은 추석 물가를 잡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을 시장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 이후 전황이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 인근에 대규모 드론 공습을 벌인 가운데 러시아는 핵 사용에 대한 교리를 개정할 것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가운데 정부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진료 제한 응급실에 긴급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응급의료 비상진료 대응 브리핑에서 일부 어려움은 있지만 응급의료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내일 군의관 15명을 배치하고 오는 9일부터는 235명의 군의관과 공보의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체 409개 응급실 가운데 406곳은 24시간 운영 중이고 27곳은 병상을 축소해 운영하고 있다며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평시 대비 73.4%라고 덧붙였습니다. 의대 교수들이 정부 발표와 달리 이미 많은 응급실은 정상 진료를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응급실들이 전문의 부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건국대 충주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등 10곳 가까운 병원 응급실이 문을 닫았거나 닫으려는 계획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추석을 기점으로 응급진료가 안 되는 질환이 늘어나고 응급실을 닫는 대학이 늘어날 텐데 이런 상황이 비상진료 체계가 잘 돌아가는 상황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의 1심 선고가 오늘 이뤄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미용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0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를 수사하는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최근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제작 유통되는 것과 관련해 허위 영상물 방조 혐의로 텔레그램 법인을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을 상대로 내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가 추석 성수기 물가 안정을 위해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와 협력해 성수품 반값 할인을 지원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회의를 열고 대형마트와 하나로마트에서 농축산물을 최대 50% 가격에 판매할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오는 6일부터 18일까지 토마토와 청양고추, 양념 소불고기 등을 정상가 대비 반값에 판매합니다. 하나로마트는 오는 16일까지 사과와 배, 한우 등 농축산물을 최대 50% 할인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또 14개 성수품에 대해 평소 명절보다 60%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인 15만 3천 톤을 시장에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본토 공격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동부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시베리아 투바 공화국 수도 키질의 한 학교에서 공개 수업을 하면서 쿠르스크를 공격한 우크라이나의 도발이 실패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를 공격한 목적은
돈바스 핵심 지역에서 러시아의 공격을 멈추는 것이었지만 러시아군은 오히려 전례 없는 속도로 전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으로 전황이 격화한 가운데 러시아가 핵 사용 원칙을 담은 핵교리를 개정할 것이라는 고위 당국자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의 도발 확대에 대응해 핵무기 사용에 관한 교리를 개정할 것이라고 국영 타스 통신에 밝혔습니다. 랴브코프 차관은 타스에 작업은 진전된 단계에 있고 개정하려는 분명한 의지가 있다며 이번 결정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서방 적들의 도발 확대와 연계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랴브코프 차관은 개정된 핵 교리가 언제 준비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에게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응급실의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현재 응급실 의료진은 평시의 73% 수준인데 그 빈틈을 메우기 위해 내일부터 군의관이 배치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정부는 현재 응급실 상황은 붕괴를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전체 응급실 409곳 가운데 99%가 24시간 정상 운영하고 있고 27곳에서 병상을 축소하긴 했지만 대부분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응급실 근무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의료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응급실에 근무하는 전문의와 일반의 등 의사 숫자는 의정 갈등 전과 비교해 73%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빈틈을 메우기 위해서 오는 4일 군의관 15명을 투입하는 등 순차적으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총 15명의 군의관을 9월 4일자로 배치하고 9월 9일부터 8차 파견될 약 235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별로 응급 또는 후속 진료가 가능한 의료 인력을 공유하고 순환 당직제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추석 연휴에 대한 대비에도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에 응급실 이용 환자가 일주일 전보다 72% 늘어났었다며 이번에는 경증 환자가 대학병원 응급실이 아닌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안내해 과부하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설 연휴보다 400여 곳 많은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매일 응급실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브리핑할 계획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정부는 버틸만 하다고 하지만 의료진의 피로 누적과 이탈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는 병원이 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건 추석 연휴인데요. 의료계는 응급실 문만 열고 있으면 정상 운영이냐며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응급실 운영 차질은 지역으로 갈수록 심각합니다. 건국대 충주병원은 주말과 공휴일에는 야간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7명 전원이 사직 의사를 밝혔고 이 가운데 5명은 실제로 병원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세종 충남대 병원은 응급실 전문의들이 이탈하면서 야간 진료를 하지 않기로 했고 강원대 병원은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휴직하면서 응급실 운영 시간을 축소했습니다. 수도권이라고 크게 나은 건 아닙니다. 아주대병원은 응급실 과부하로 일주일에 하루는 야간에 CPR이 필요한 정도의 초중증 환자만 받기로 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이제 웬만한 환자들은 응급실로 이송할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태우고 갔는데 못 들어온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서 연락하고 왔냐? 그냥 왔다 하면 뭐라고 한다니까요, 간호사들이. 왜 연락도 없이 그냥 왔냐고. 이렇다 보니 당장 병원 대부분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가 걱정입니다. 응급실을 찾는 환자는 늘어날 텐데 지금 체제로 감당이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는 정부가 응급실 문만 열고 있으면 정상이라고 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 씨의 1심 선고가 오늘 이루어집니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수사 단계에서 2차례 구속을 면했던 유 씨에게 어떤 형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김철희 기자가 그간의 경과를 정리했습니다. 배우 유아인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이 처음 불거진 건 지난해 2월이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유 씨가 프로포폴을 지나치게 자주 처방받았다며 수사를 의뢰한 겁니다. 소변 검사에서 대마 성분, 모발에서는 코카인과 케타민 성분이 잇따라 검출되면서 상황은 더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사랑해주셨던 많은 분들께 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깊이 반성합니다. 주거지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까지 받은 유 씨는 석 달 만에 구속 갈림길에도 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 씨는 뒤늦게나마 대마 흡연 사실 인정했고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법원에서 내려주신 판단에 대해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검찰이 유 씨에게 한 차례 더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 판단은 같았습니다. 결국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유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마약류 상습 투약입니다. 유 씨가 미용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40여 차례 불법 처방받아 투약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또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를 강요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대마 흡연 외에 다른 혐의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면 마취제 투약은 정신질환과 수면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였고 그마저도 의사 판단 하에 이루어진 만큼 불법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유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기소 전 2차례 구속을 피했던 유 씨가 법정에서도 구속을 면할 수 있을지 1심 재판 결과에 이목이 쏠립니다. YTN 김철입니다.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지른 일부 가해자들이 어차피 수사기관에 잡히지 않는다며 자신만만해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피해 신고도 급격히 늘고 경찰에 입건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경찰은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거 애인 얼굴을 딥페이크로 합성했다. 딥페이크 텔레그램 방에 아들이 들어가 있던 것을 발견했다. 딥페이크 합성물 수사에 대비해 법적 조언을 주고받는 한 인터넷 카페 게시글입니다. 그런데 처벌 가능성에 대해 대부분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수사기관은 잡지도 못하고 이러다 말 거다. 텔레그램 협조 없인 안 잡히니 긴장 말라는 등 자신감을 내비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호언장담하는 것과 달리 가해자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완벽하게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신고 88건을 접수해 이 가운데 피의자 24명을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지인 능욕방을 운영하며 허위 영상물 270여 개를 뿌린 20대 운영자를 구속해 검찰로 송치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올해 1월부터 7월 사이 일주일 평균 9.5건이던 신고 건수가 지난주 거의 10배로 늘어났다며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피의자를 특정해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경찰은 허위 영상물 제작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텔레그램 법인에 대한 내사에도 나섰습니다. 한국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을 조사하는 건 처음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판을 깔아준 그런 식이니까 그러한 불법적인 내용물이 게재되는 데 있어가지고 방조를 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그쳐선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료를 보면 텔레그램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 건수는 2022년 13건, 2023년 38건, 올해 7월까지 34건에 그쳤습니다. 딥페이크물 유통자들이 접속 차단 조치 전에 대화방을 폭파하는 등 재빨리 달아나기 때문인데 성착취물이 유통되는 대화방을 더 빨리 찾아내 조치하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차 가해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범죄를 가볍게 보고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가 피해자들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되는데요.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텔레그램에서 퍼진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에 대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반응입니다. 아직 기술이 어설퍼서 아쉽다. 다른 나라에서는 범죄도 아닌 거 아느냐는 등의 내용이 눈에 띕니다. 합성 사진과 영상 좀 보는 게 뭐가 문제냐는 식의 게시글도 보입니다. 딥페이크 합성물에 대한 YTN 뉴스 보도에도 여러 댓글이 달렸습니다. 피해자를 위로하거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여론이 과도하다는 내용부터 피해자를 성희롱하는 표현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구독자 100만 명이 넘는 유튜버도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우려에 대해 호들갑을 떤다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는데 결국 유튜브 수익 창출이 중지되는 제재를 받았습니다. 자신은 남하고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 오게 되는 쾌감, 만족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안 됐다 피해자들 이러고 있을 때 자기는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익명이기 때문에 이게 또 하나의 가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이든지 그걸 만약 처벌을 하게 된다든지. 경찰에서 만든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포스터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울고 있는 피해자가 손가락질 당하는 모습을 그려넣어 마치 피해자 잘못인 것 같은 인상을 준다는 등 지적이 잇따랐고 뒤늦게 홍보물은 삭제됐습니다. 이렇게 범죄를 가볍게 보는 인식과 정부의 정교하지 못한 대응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제작과 소지, 단순 시청은 물론 2차 가해까지 처벌할 수 있게 법 개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피해자 특정이 쉽지 않고 2차 가해자의 신상을 파악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2차 가해에 대한 처벌 규정은 기존에 있는 명예훼손이나 아니면 모욕 등의 규정들이 있는데 결국 그것도 특정성이 확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IP 추적을 통해서 잡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 역시 많은 품이 들어갑니다. 전문가들은 2차 가해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지원 방안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한 민간 임대 아파트에서 계약 기간을 마치고 다른 곳에 이사하려던 주민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이사를 못해 이미 넣은 계약금을 날리거나 관리비를 이중으로 내는 경우까지 100여 세대가 200억여 원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무슨 영문인지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 예산의 한 민간 임대 아파트에 사는 A씨. 최근 이사를 앞두고 임대사업자인 건설사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는 겁니다. A씨는 결국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이사 가려던 아파트 계약금 1,500만 원까지 고스란히 날렸습니다. 이제 계약금 지급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각자 계약금 회수하도록 해라. 허그통해서 회수하도록 해라. 이렇게 통보를 갑자기 받은 거예요. 이사갈 집에 계약금과 잔금까지 이미 치러 관리비를 이중으로 내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계약이 종료된 한 주민에게 건설사가 보증금 환급이 어렵다고 통보한 시점은 계약 종료 불과 사흘 전. 입주민들은 퇴거 신청을 받을 때 건설사에서 사전 설명만 있었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하소연합니다. 퇴거 예정을 2달 전에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7월 말쯤에 저희가 계약을 했거든요. 저희가 7월 초에만 알았어도 당연히 이사를 안 갔겠죠. 계약하지 않았을 거죠. 네. 건설사의 보증금 미지급 사태로 전체 330여 세대 중 2년 계약을 마치고 이사하려던 100여 세대가 안은 피해 금액만 200억여 원. 취재진이 건설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본사를 찾아갔더니 역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다른 지역 아파트 주민들의 항의 방문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건설사 측은 현금 유동성이 막히면서 발생한 문제라면서 자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뒤늦게 입주민에게 통보된 부분에 대해선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피해 주민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금 지급을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보증사고가 난 지 2개월 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심사 등을 거쳐 실제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는 여러 달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 늘어난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네, 추석 연휴가 2주도 채 남지 않았는데 물가는 또 요동치고 있습니다. 배추와 시금치, 무 등 채소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긴 연휴를 보내야 하는 소비자들의 시름만 깊어졌습니다. 박계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추석 연휴를 2주 앞둔 월요일 오후, 일찍 장을 보러 나온 소비자들은 부쩍 오른 채소값에 놀랐습니다. 지출이 늘면서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마저 메뉴를 바꾸고 양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너무 비싸죠. 배추, 무, 과일, 파 이런 거요. 소갈비를 했어요. 근데 소갈비보다 돼지갈비를 좀 저렴하니까. 역대급 폭염으로 인해 작황이 부진했던 채소 가격이 특히 크게 올랐습니다. 배추는 1년 만에 12% 가까이 올랐고 시금치와 무 소매 가격은 더 큰 폭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곳 대형마트에서 1년 전 오늘 이 무 한 개의 가격은 농식품부에 할인을 적용했을 때 1,96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할인가만 보더라도 50% 이상 더 비싼 값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전통시장 상황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본격적인 출하가 시작된 사과와 배 도매 가격은 지난해보다는 꺾였습니다. 하지만 금사과에 놀라 돌아선 소비자들의 발길을 다시 붙잡기엔 여전히 역부족입니다. 별로 안 와요. 요즘 물가도 비싸가지고. 오른 것도 아니고 작년하고 비슷해. 사과배가. 손님들이 오면 별로 준비 안 해요. 장사 별로 안 될 것 같아. 정부도 추석 물가 잡기에 직접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평소 명절 대비 60%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사과배를 비롯해서 추석 성수품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물량으로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비축 물량하고 농협의 계약 재배 물량 등을 동원해서 15만 3천 톤. 여기에 정부는 유통업체 등과 함께 최대 50%까지 농축산물 할인을 지원하며 추석 물가 잡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이번 달부터 가산금리를 더 높여 대출 한도를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됐습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줄이기 위한 고강도 대출 옥죄기가 시작됐는데 계약을 마쳤거나 이사를 계획 중인 실수요자들은 행여나 대출이 안 나오지는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류완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강도 대출 옥죄기인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첫날. 은행 창구는 평상시와 다름없어 보이지만 대출 관련 문의는 부쩍 늘어났습니다. 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어 대출 자체를 줄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단축하고 신규 전세자금 대출 중단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은행은 유주택자 대상으로는 신규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규 전세자금 대출도 전면 중단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우리은행은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서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효율화하고자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무주택자가 집을 사기 위한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은 중단 없이 지원해서 실수요자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연소득 5천만 원인 사람이 30년 만기 연 4.5%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수도권은 1,700만 원가량, 지방은 800만 원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가산금리를 지방보다 더 올렸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더 줄었습니다. 문제는 이미 계약을 치르고 이사를 준비 중이거나 이사를 계획하는 실수요자들입니다. 고강도 대출 옥죄기로 생각한 만큼 대출이 나오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분들과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세를 갖다가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 쓰고 계약금 지불을 했는데 이제 DSR을 갖다 빡빡하게 운영을 하면서 잔금 시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올까 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금융기관에서 돌려봤더니 대출이 안 나오는 예상했던 금액보다 감액이 되다 보니까는 이거 계약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얘기를 듣고 있어요. 이에 따라 실수요자들은 대출이 가능한 은행을 찾기 위해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2금융권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 대출 축소가 제2금융권 대출 증가로 이어지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통계청이 오는 13일까지 소고기와 조기, 밀가루, 두부 등 추석 성수품을 중심으로 35개 품목의 물가를 매일 조사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추석을 맞아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며 택배 종사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3주간을 추석 연휴 택배 특별 관리 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신세계와 롯데 아울렛이 개점 이후 처음으로 추석 당일에 문을 엽니다. 신세계는 여주와 부산 등 프리미엄 아울렛이, 롯데는 6개의 프리미엄 아울렛과 부여, 아시아폴리스점 등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부채를 더 늘려 3기 신도시 보상과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대기로 했습니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돼 25조 원 이상의 구조조정을 마친 14개 공공기관이 2026년까지 32조 원 규모의 재무개선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롯데마트웨어 홈플러스도 납품업체 판촉비를 떠넘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에어프라이어 등 자사 소형 주방 제품 가격을 지정하고 그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한 풀무원 생활건강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기도 했습니다. 티몬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폭염 등 기상의 영향으로 지난 7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5.4% 증가하며 역대 최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해 쌓은 세금 포인트로 산림청 산하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입장료 1,000원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북 상주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과 전남 목포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에서도 입장료 1,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 5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서울 세계 불꽃축제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3개국이 참여합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인질 6명이 가자지구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네타냐후 정부를 규탄하고 휴전을 촉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CNN 등 외신들은 현지 시간 1일 저녁 적어도 70만 명이 시위에 나섰고 텔아비브에서만 55만 명이 참여했다고 이스라엘 인질 가족 포럼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CNN 등 외신들은 지난해 10월 가자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라며 실시간으로 집회 상황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위대는 텔아비브 주요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네타냐후 총리가 인질 석방과 휴전 협상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며 퇴진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하마스에 붙잡힌 인질 석방 협상과 관련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델라웨어에서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네타냐후 총리가 인질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충분한 역할을 하고 생각하는지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의 인질 석방을 위한 최종 제안을 제시할 계획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근접해 있다고 답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미국 대선을 2달여 앞두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상승세가 이어지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네거티브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일 밤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지난 2020년 대선 때 해리스가 펜스 전 부통령을 대하던 방식은 끔찍했다며 그녀는 끔찍한 방식으로 사람을 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2018년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 후보 청문회에서 해리스의 질의를 거론하며 의회 역사상 누구도 해리스가 캐버노를 대하던 방식으로 몰아세우지 않았다며 그녀는 가장 악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 노동절을 맞아 대선 승패를 좌우할 러스트벨트에서 노동자의 표심을 잡는 데 주력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유세에서 노동조합이 미국의 발전과 중산층 확대에 기여했다며 노조가 강해야 미국이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초과 근무 수당 지급을 막고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한 데다 노조 파괴자를 노동관계위원회에 임명했다며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서,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지난 5월 문을 연 22대 국회가 민주화 이후 가장 늦은 개원식을 열었습니다. 네, 그마저도 현직 대통령 없이 진행돼 의미가 퇴색됐는데요. 전임 대통령을 겨눈 검찰 수사와 맞물려 여야 관계는 더 경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22대 국회의원들이 임기를 시작한 지 95일 만에야 본회의장에 모여 대국민 선서를 했습니다. 각종 특검과 거부권, 청문회 전국에 여야 극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첫 정기국회가 열리고 나서야 정식 개원식을 치르게 된 겁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장 지각 기록을 썼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합니다.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개원식에 불참한 건 민주화 이후 처음인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가족에게 살인자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을 정도로 현재 국회 상황이 비정상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행정부로부터 존중받고 싶다라고 하면 존중받도록 행동해야 한다라고. 대통령이 국회와의 협치 대신 갈등을 선택했다는 강력한 신호이며 우여곡절 끝에 문은 열었지만 100일간의 정기국회는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 예산 전국 사이 쟁점 법안 입법까지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특히 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치닫는 검찰 수사를 고리로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문 전 대통령 사절을 예방하기로 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에 대응해 당 차원의 대책기구 마련에 나섰습니다. 참으로 치졸한 정치 보복입니다. 많이는 법 앞에 평등하다면서 유독 김건희 여사만 예외입니다. 상대적으로 관망세에 있던 국민의힘 역시 전장에 뛰어드는 모습입니다. 전임 대통령이란 이유로 정당한 수사를 멈출 수는 없다며 문 전 대통령 직접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지도부 차원의 첫 언급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퇴임 후 수사를 받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지만 정당한 수사를 중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초기 전직 대통령 2명이 구속된 사례를 거론하며 보복 수사라는 야당의 주장은 내로남불이라는 여론전도 폈습니다. 반면 야당은 지난 정부 검찰총장을 지낸 현 대통령이 자신의 실정을 덮기 위해 끝내 빼선 안 될 칼을 들었다고 격분하고 있어서 갈등은 갈수록 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여야 대표회담 다음 날 국민의힘 한동훈,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 목소리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남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대표가 정부의 계엄 준비 의혹을 공개 언급한 것을 두고 한 대표가 근거를 대라고 요구하면서 난타전을 예고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여야 대표회담 다음 날 열린 지도부 회의에서 15분 동안 8가지 회담 결과를 하나하나 짚으며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 모든 게 해결될 거란 기대는 순진한 발상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 등 쟁점 사안도 일부 이견은 있었지만 큰 방향성이나 취지에 공감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상당 부분은 이미 합의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다만 우선순위에만 차이가 있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재명 대표도 세세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최고위원회의 공개 발언을 통해 매우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대화가 오갔다며 맞장구 쳤습니다.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며 특히 민생 부분은 상당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개하지 못하는 또는 공개하기 적절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진전된 대화와 공감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애초 공식 의제에선 빠졌지만 공동 발표문에 담긴 의료개혁은 공통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론 중요 정책은 플랜 B가 필요하다면서 한 대표의 의대 증원 유예안에 힘을 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플랜 B가 필요한 상황인지에 대해 정밀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민주당은 응급실이 잘 돌아간다는 대통령 발언을 재차 꺼내들며 정부가 의료 대란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권력이 이런 현실 부정과 회피에 빠지면 생사람을 잡게 됩니다. 양당 대표 모두 민생에선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셈인데 야당이 제기한 정부의 계엄 준비 의혹을 두고는 공개 설전을 벌였습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모두 발언을 문제 삼으며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건 내 귀에 도청 장치가 있단 말과 다를 바 없다고 비꼬았습니다. 맞다면 심각한 일 아닙니까?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야당은 0.1%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용납할 수 없는 거 아니겠느냐며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계엄 준비서를 고리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이진우 수방사령관, 각종군 특전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간으로 불렀죠. 계엄 이야기 안 했습니까?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 청문회, 그야말로 듣는 자리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개 발언으로 정부의 계엄 준비 의혹이 정치권의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대통령실도 연일 거세게 반발하면서 여야 대표회담 이후 모처럼 만의 협치 분위기가 다시 얼어붙는 것 아닌지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나 계엄과 관련한 발언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네, 이 대표에게는 직을 걸고 말하라며 야당의 계엄 농단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은 먼저 응급의료 공백 사태가 최근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이탈 때문이 아니라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만성적인 응급실 의사 부족으로 수년 동안 누적된 문제라며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이 정치적 유불리 셈법을 따져서 수년간 방치해온 의료개혁을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국민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전날 이 발언에 대해서도 반박에 나섰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로 안 죽어도 될 사람이 죽는 사고가 이미 작년 한 해 총 발생량을 이미 초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런 통계는 산출하기도 어렵고 산출하지도 않고 있다며 근거 없는 이런 주장은 의료진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민 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선포 준비 의혹을 연일 제기하는 데 대해서도 괴담 선동으로 규정했습니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을 통해 날조된 유언비어를 생중계로 유포한 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사전 준비 과정이냐고 반문하며 당 대표직을 걸고 말하라고 강공을 펼쳤습니다. 혹 탄핵 빌드업 과정입니까? 손톱만큼의 근거라도 있으면 말해 주십시오.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 대표직을 걸고 말하십시오. 이어 야당의 계엄농단, 국정농단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과 관련해서는 지켜보시란 짤막한 입장을 밝혔는데 야당과의 거센 공방 속 회동성사는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오늘의 주요 국회 일정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청문회에선 심 후보자에게 제기됐던 김건희 여사 측과의 친분 여부와 함께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사 상황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검찰이 특혜 채용 의혹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딸 다혜 씨 자택을 압수수색한 상황을 두고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야당과 정당한 수사라고 강조하는 여당 측 간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엽니다. 김용원,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 등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야당은 인권위 파행 운영과 안 후보자의 장남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 등을 따져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여당은 안 후보자가 인권위원장으로 적합한 후보라며 정책 검증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안 후보자는 검찰 출신으로 지난 2018년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친 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자문위원장과 법무법인 화우 고문 변호사직을 역임했습니다. 검찰이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하면서 뇌물죄 적용 가능성에 관심이 쏠립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는 문 전 대통령과 딸 부부가 이른바 경제 공동체였다는 걸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건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전 사위 서모 씨의 급여가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의 경제적 이익이 됐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대가로 서 씨를 타이 이스타젯 임원으로 채용했고 다혜 씨 부부의 생활비를 일부 부담해오던 문 전 대통령이 서 씨의 취업으로 지원을 중단할 수 있었다면 서 씨가 타이 이스타젯 전무이사로 받은 급여와 체류비 등 2억 2,300여만 원이 뇌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서 씨의 취업이 문 전 대통령 측의 금전적인 이익이 됐다는 걸 증명하려면 문 전 대통령과 딸 부부가 사실상 지갑을 공유한 경제공동체였다는 점을 밝혀내야 합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부부와 다혜 씨 부부의 계좌 거래 내역을 확보해 들여다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단순 뇌물 같은 경우는 이 사이의 어떤 경제적 이익과 문재인 대통령의 이익을 같이 보고 경제 공동체 경제 공동체로 보니까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대가 관계가 인정되면 기소할 수 있다는. 다만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 50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당시 재판부는 결혼한 뒤 독립생계를 이어온 아들이 받은 이익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검찰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경제공동체 입증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9월 3일 화요일 미리 보낸 오늘입니다. 우리은행에 이어 카카오뱅크도 무주택자에게만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오늘부터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기존의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에서 무주택 세대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만기도 최장 50년에서 30년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1주택 세대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한도는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의 1심 선고가 오늘 이뤄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80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7차 공판이 오늘 서울 용산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열립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7차 공판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을 증인으로 불러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번 공판에선 이 전 장관이 해병대 사령부에 최상병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이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처음으로 소집돼 발을 맞춘 가운데 손흥민과 이강인 등 유럽파 선수들이 오늘 합류합니다. 주장 손흥민과 이강인은 각각 오늘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대표팀에 합류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모든 선수가 함께하는 전술훈련은 내일쯤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가을 꽃게철을 맞아 대형마트들이 최저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이처럼 출혈 경쟁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황보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싱싱한 서해안 해꽃게 판매대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산란기를 맞은 꽃게 조업 금지 기간이 끝나면서 대형마트들이 본격적으로 가을 꽃게 판매에 나섰습니다. 올해 첫 꽃게인데요. 가격도 저렴하게 나왔고 맛이 어떨까 궁금해서 사러 나왔습니다. 현재 대형마트 꽃게 가격은 이마트가 100g에 792원, 롯데마트가 850원 등입니다. 이마트는 애초 950원이었던 가격을 최저가 경쟁 끝에 700원대 후반까지 내렸습니다. 마진을 최소화하면서까지 가격 경쟁을 펼치는 것은 이 시기 꽃게가 마트의 효자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이곳 대형마트의 경우 금어기가 끝난 8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의 가을 꽃게 매출이 1년 꽃게 매출의 80%를 차지합니다. 제철에만 맛볼 수 있는 수산물이라 고객들의 발길을 이끄는 효과도 있습니다. 꽃게 대형마트에서 할인 구매한다길래 오늘 일부러 왔어요. 구매하러. 꽤 많이 샀어요. 한 2kg도 넘게 산 것 같아요. 여기에 지난 2021년부터 쿠팡이 꽃게 판매에 뛰어들면서 대형마트의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 본격화됐습니다. 생물 꽃게는 산지 확보와 빠른 냉장 배송 시스템까지 갖춰야 해 대형마트의 동무대나 다름없었는데 쿠팡은 산지 직송과 다음날 새벽 배송을 무기로 판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후기나 이런 작성된 글을 보고 평이 좋으면 온라인으로도 많이 구매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생필품 등 공산품은 쿠팡이 주도권을 가져간 지 오래. 제철 신선식품마저 내주었다가는 설 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마트들은 생존을 위한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세계적이면서도 지역 발전을 지향하도록 육성하자는 글로컬 대학. 전남 서남권의 거점 대학인 국립목포대학교가 글로컬 대학에 선정돼 2028년까지 모두 5,500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네, 친환경 선박과 해양 에너지를 선도하는 세계적 대학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비전을 내놨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목포대학교의 오랜 바람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국립대 세 곳을 비롯해 최근 정부가 선정한 10개 글로컬 대학의 등급입니다. 국립목포대학교의 글로컬 대학 선정은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지난해 순천대학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목포대학교는 우리나라 최대의 해상풍력 프로젝트, 친환경 선박 건조의 메카인 현대 3호 중공업 등을 중심으로 세계 최고의 해양 특성화 명문 대학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불 국가산업단지의 산학융합지구에는 글로벌 오션 사이언스 파크, 한국전력 등이 자리한 나주혁신도시에는 에너지 사이언스 파크가 각각 조성됩니다. 첫째는 친환경 무탄소 선박, 해상풍력, 에너지 ICT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해양 특성화 대학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 한 해 4조 원의 매출과 일자리 10,000개가 생길 것으로 목포대는 내다봤습니다. 목포대는 전남 서남권 12개의 시군과 모두 40여 개의 지방정부 맞춤형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합니다. 문화, 예술과 천혜의 자원을 활용한 치유산업 등의 청년 창업 중심대학도 건설됩니다. 농촌과 관련된 혹은 해양과 관련된 치유산업은 앞으로 전망이 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 자원을 가지고 치유산업에 활용을 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전남 도립대와 통합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전문 학사와 석 박사를 한 곳에서 길러내는 고등교육의 생태계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는 2028년까지 목포대학교 글로컬 대학 조성에 투자될 국비와 지방비,
교부비는 모두 5,500억 원. 여기에 목포대는 전남 서남권의 열악한 의료 기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줄 국립의과대학 유치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가수 태양이 7년 만에 연 단독 콘서트에서 빅뱅의 동료 멤버인 지드래곤, 대성과 함께 깜짝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그제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태양의 둘째 날 공연에서 지드래곤과 대성이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빅뱅의 히트곡 We Like to Party를 불렀고 태양과 지드래곤은 유닛 활동 당시 불렀던 굿보이 무대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룹 BTS의 RM이 미국의 유명 여성 래퍼 메건 디 스텔리언이 발표하는 새 노래에 피처링으로 참여합니다. 메건 디 스텔리언은 SNS를 통해 RM과 함께한 신곡 네바 플레이가 오는 6일 발매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에 RM이 쓴 가사는 이제까지 들어본 것 중 손에 꼽을 정도로 좋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는데 메건 디 스텔리언은 피처링과 콘서트 출연 등으로 BTS와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선선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서울 등 중부지방에서도 다시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오늘 중부지방은 다시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른다고요? 네, 어제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며 서울 낮 기온이 30도 아래에 머물렀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하늘이 차차 개면서 다시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31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고요. 전남 지역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3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만큼 선선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3.5도, 청주 24.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남해안과 제주도 곳곳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예년 기온을 1에서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광주 31도, 대구 30도가 예상됩니다. 네, 오늘 남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린다고요? 네, 현재 중부지방은 하늘빛이 흐리기만 한데요. 영남 동해안과 제주도 곳곳으로는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영남 지방의 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호남 지방은 밤까지, 제주도는 내일 오후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지만 남부 지방에 5에서 20mm, 제주도에 최고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영남 해안에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예년 기온을 웃도는 늦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모레는 수도권과 영서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제11호 태풍 야기는 중국 남부로 향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